존의 고향 방문에서 돌아온 후 나는 그의 배신에 대해 속으로 분노하며 냉담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는 내가 그의 가방을 뒤졌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 내 짜증 앞에서도 매우 이성적인 사람의 모습을 보였다. 내가 노려보더라도 그는 그저 관대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이게 우리의 첫 다툼인가 보네. 그가 너그럽게 말했다. 그는 내 적대감을 태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고 곧 모든 것이 정상인 것처럼 꽃다발을 가져왔다. 하지만 존에게 정상이란 때때로 매우 이상한 것이었다. 가끔 그는 부엌이나 침실의 마루판을 들어올렸다. 숨겨진 물건을 찾고 있다고 했는지 아니면 뭔가를 숨기려고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종종 그는 마루 밑에 시체가 숨겨져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부엌으로 이어지는 이상한 작은 복도에 있는 찬장 밑을 가리켰다. 나는 그곳에 재활용 봉투와 세숫대야를 보관했지만 그는 훨씬 더 섬뜩한 무언가를 상상하는 것 같았다. 그의 독서 취향도 비슷한 맥락이었다. 존은 감옥에 갇힌 마르키 드사드와 아내의 시체를 지하실에 숨긴 크리펜 박사에 관한 책을 읽어왔다. 실제 범죄 이야기에 깊이 빠져있는 것 같았다. 캠든 락으로 가는 길에 그는 항상 경찰서 쪽으로 조금 돌아가며 밖에 있는 수배자 게시판을 보곤 했다. 그는 그곳에 적힌 범죄들을 보며 감탄하고 낄낄거렸다. 나는 그가 왜 그토록 매료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를 만나기 전에는 그 게시판을 볼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1992년 존은 아무 말도 없이 수염을 밀어버렸다. 그 후 거실로 성큼 들어왔을 때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았다. 조각 같은 턱선이 드러나며 그는 훨씬 더 젊어 보였다. 나쁘지 않았다. 외모를 바꾸는 것도 그의 예술성의 일부인 듯했다. 훨씬 나중에야 나는 그의 이런 능력이 얼마나 유용한 기술인지 깨달았다. 마치 얼굴 자체가 위장인 것처럼 필요에 따라 외모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 능력 말이다. 존은 자신의 이미지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었고 순식간에 알아볼 수 없는 사람이 되곤 했다. 마사지 과정의 일환으로 나는 새로 배운 기술을 연습하기 위해 30명의 사람을 찾아야 했다. 그들의 사례 기록을 작성하고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였다. 친구가 거의 없어 누군가를 찾긴 어려웠지만 존이 실험 대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소개해주며 도와주었다. 그의 무단 점거 동료들은 바닥에 누워 전신과 얼굴 마사지를 받았고 나는 무릎을 꿇고 마사지를 해주었다. 나는 그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수건을 가져갔고 에센셜 오일을 사용했다. 존은 친구들에게 이 마사지는 순수하게 업무적인 것이라 말했다. 그는 그들 중 누구도 선을 넘지 않기를 원했다고 내게 말했다. 내가 마사지를 하는 동안 그가 일하러 나갔다 돌아오면 항상 보호하듯 물었다. 괜찮았어? 걔들이 뭐 이상한 짓 안 했지? 아니, 뭐 아무 일도 없었어. 나는 대답했다. 그냥 마사지만 하고 끝났어. 존은 다른 이들에게 내가 그에게 중요한 사람인지를 매우 분명히 해두어서 그들은 감히 선을 넘지 못했다. 내 마사지 강사들과 다른 학생들은 내가 무단 점거자들을 상대로 연습한다는 사실을 굉장히 재미있어 했다. 그것이 특이했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그들의 몇몇 요청 때문이었다. 나는 각 실험 대상에게 개인 기록지에 피드백을 적어달라고 했다. 처음에 그렇게 했을 때 한 고객이 이름을 적는 란에서 펜을 들고 망설였다. 저 실명 대신 다른 이름을 사용해도 될까요? 그가 물었다. 거실에 있던 다른 무단 점거자들은 서로를 흘끗 보며 내 대답을 기다렸다. 나는 동의해 주었다. 가명을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데는 해롭지 않아 보여서였다. 수업 목적상 피드백 코멘트는 여전히 진실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나는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였다. 존의 친구들 중 내가 마지막으로 마사지한 사람은 이안이었다. 그는 근처 공공주택 단지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와 살고 있었다. 존이 말해준 바에 따르면 그들의 관계는 통제적이었다. 이안은 여자친구가 자신과 함께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하지 못하게 했고 어떤 자유도 허용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멍이 들어있는 것은 흔한 일이었고 한 번은 눈까지 멍들어 있었다고 한다. 내가 그녀를 만났을 때 그녀는 조용했고 더 잘 알아볼 기회는 없었다. 나는 이안의 아파트 침실 바닥에서 그에게 마사지를 해주었고 존은 거실에서 쉬고 있었다.
이안의 머리를 마사지하고 목을 스트레칭해주는 동안 그가 뒤로 손을 뻗어 내 가슴을 만지려 했다. 나는 불쾌해하며 물러났고 나중에 존이 모든 것이 괜찮았는지 물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존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고 그의 친구에게 뭐라고 말하지도 않았다.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누군가가 부적절하게 나에게 접근하면 격렬하게 반응할 것 같았는데 친구는 그에게 꽤 중요한 것 같았다. 아니면 존이 실제로 그를 화나게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았다. 왜 이 사람들 중 한 명이 정말로 뭔가를 시도했을 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걸까? 나는 의아했다. 이것은 그가 자신의 말을 지키지 않는 또 다른 예였다. 그는 종종 우리가 무언가를 할 것이라고 말하곤 했지만 그것은 결코 실현된 적이 없었다. 그는 항상 비밀스러웠고 내가 질문하면 화를 냈다. 그래서 나는 그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질문을 그만두었다. 그가 내게 알리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였다. 조용히 있는 것이 최선이라 느꼈다. 그는 분명 폐쇄적인 사람이었고 누군가가 그에 대해 너무 많이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안타깝게도 나는 곧 그것이 기본적인 사실들에까지 해당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느 날 우리는 스태그펍에 있었고 존이 술을 사러 안으로 들어갔을 때 무단 점거자 중 한 명인 토니가 나를 놀렸다. 델리아가 연계랑 놀고 있네? 나이에 대해 늘 민감했던 나는 존과 나 사이에 작은 나이 차이를 불편하게 느끼고 있었고 나중에 그에게 물었다. 토니가 내가 연계랑 놀고 있대. 당신은 나보다 딱 1살밖에 안 어린데 왜 저러는 거야? 아니야. 난 너보다 5살 어려. 그가 나이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배신감이 들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스태그를 나와 초급함 로드로 향하고 있었다. 그때 3명의 여자들이 우리 쪽으로 다가왔다. 그들은 눈에 띄게 차려입었고 날씬하고 균형 잡힌 몸매에 화장도 완벽했다.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종류의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당당하게 걸어왔다. 그렇게 가까워지자 모두 존을 쳐다보았다. 약간의 비공과 즐거움이 엿보이는 표정으로 그들은 동시에 말했다. 안녕 존? 존은 부끄러운 듯 뭐라고 중얼거렸다. 안녕. 그 여자들은 분홍, 보라, 파란색의 풍성한 인도 스커트와 빨간 레깅스를 입은 나를 거만하게 내려다보았다. 그들은 마치 존이 데리고 있는 나를 비웃는 것처럼 쳐다보았고 열등감을 느끼겠다. 나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존을 올려다보았다. 그는 불안해 보였고 침묵을 지킨 채 계속 걸어갔다. 저들은 누구지? 나는 궁금해했다. 존은 내가 모르는 어떤 뒷골목 일에 연루된 걸까? 또 다른 비밀스러운 삶이 있는 걸까? 왜 그 여자들은 존을 그렇게 신경 쓰는 것처럼 쳐다봤을까? 나는 그들이 고급 매춘부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아니면 더 가능성 있는 것은 그 여자들은 모델이고 멜리사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일지도. 물어보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았다. 우리가 함께한 첫 해 동안 존은 꽤 자주 독일로 일하러 오고 갔다. 그의 여행은 3일에서 2개월까지 다양했지만 종종 그가 말한 것보다 짧았다. 처음에는 그가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나타날 때마다 당황스러웠다. 나중에는 그저 그의 예상치 못한 도착을 언제든 기다리게 되었다. 그의 출발도 마찬가지로 예측할 수 없었다. 그는 항상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떠난다고 말했는데 보통 내 마사지 수업이 다음날 있을 때였다. 왜인지 그의 부재는 나에게 우울감을 안겨주어 주말 수업을 덜 즐기게 만들었다. 그것만이 내가 만족을 얻은 것을 망치는 유일한 순간이 아니었다. 구청에서 새 싱크대와 주방 찬장을 주었고 존은 그것을 완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는 그것과 반대편 벽에 새로운 낮은 찬장 세트를 만들었다. 흰색의 매끄러운 표면의 찬장은 깨끗하고 반짝거렸고 나는 그것이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그가 완성한 지 며칠 후 존은 의도적으로 칼이나 날카로운 도구로 조리대 표면을 긁었다. 긴 흠집이 생겼다. 왜 그랬어? 나는 화가 나고 당황스러워하며 물었다. 괜찮아, 별거 아니야. 존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그냥 흠집일 뿐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기껏 멋진 새 주방 찬장을 만들어 놓고는 이제 망쳐버렸으니까.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존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날 화나게 하지 마. 그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한다. 그것도 의도적으로. 왜일까? 그리고 나서 내가 뭔가 말하면 그는 나에게 화를 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의견을 말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종종 존과 나는 창문을 마주보고 앉아 거실의 큰 쿠션 위에서 차를 마셨다. 어느 날은 그가 내 도자기 차 주전자에서 화려한 일본 찻잔으로 차를 따르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의도적인 부주의함을 걱정스럽게 지켜보았다. 주전자 뚜껑 좀 잡아. 나는 불안해하며 말했다. 그대로 두면 뚜껑이 떨어져서 깨질 거란 말이야. 그는 마치 내 말이 그렇게 하도록 부추긴 것처럼 계속해서 차를 따랐다. 뭐 하는 거냐고. 떨어질 거라고. 날 화나게 하지 마. 그가 말했다. 조용히 해. 그는 일부러 뚜껑을 잡지 않은 채 계속 따랐다. 결국 뚜껑이 떨어졌고 화려한 찻잔 하나를 깨뜨렸다. 가슴이 아팠다. 떨어진다고 했잖아. 왜 그랬어? 무슨 이유로? 날 화나게 하지 마.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아. 믿을 수가 없다. 왜 저러는 거지? 존은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길 바라는구나. 일부러 저래도 반대하거나 화를 내선 안 되는데. 나는 그가 깬 찻잔을 교체하기 위해 근처 철물점으로 다시 갔다. 물건을 모으는 걸 피하고 싶었지만 찻잔이 필요했고 특히 이 찻잔들을 좋아했다. 소지품은 많이 없었지만 개성 있는 물건들을 좋아했다. 그때가 마지막 방문은 아니었다. 또 다시 존은 차를 따랐고 또다시 찻잔을 깼다. 내 항의를 무시한 채 그는 자신을 화나게 하지 말라고 지시했고 나는 속으로 좌절감에 끌어올랐다. 이번에는 가게 주인이 일본에서 더 주문하기에는 너무 비싸다며 도와줄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또다시 존은 주전자 뚜껑이 떨어지게 내버려 두었다. 이번에는 뚜껑이 반으로 갈라졌고 나는 대체품을 찾기 어려울 것임을 알았다. 며칠 후 존은 철물점에서 산 다른 주전자를 들고 왔다. 내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귀여웠다. 양쪽에 초록색 눈을 가진 웃는 고양이 얼굴이 그려져 있었다. 초록색 눈은 마치 존의 눈처럼 보였다. 존이 독일에서 전화를 걸어왔다. 나는 그에게 알릴 좋은 소식이 있었다. 마사지 수업의 다른 학생인 바바라가 존이 없는 기간인 주말에 켄트에 있는 그녀의 집으로 나를 초대했다. 존이 해외에서 일하는 동안 그녀의 초대는 누군가와 함께 있을 수 있는 기회이자 런던을 벗어나 쉴 수 있는 기회였다. 그 여자가 뭘 원하는 거야? 그가 직설적으로 물었다. 무슨 말이야? 뭘 원하느니? 어떤 걸 원해서 초대한 게 아니야. 그녀는 레즈비언이 틀림없어. 그녀는 레즈비언이 아니야! 나는 소리쳤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한 거야? 그녀는 그저 친구일 뿐이야. 결혼했고 다 큰 아이들도 있어. 하지만 존은 여전히 같은 생각을 고집했다. 그가 너무 강한 불쾌감을 보여 결국 나는 바바라의 초대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었다. 그렇게 그녀의 집에 갈 수 없었다. 언젠가는 존이 전화했을 때 나는 홀리암스에서 만난 이탈리아 여자와 오후를 보냈다고 말했다. 우리는 그녀가 머물고 있는 무단 점거집에 갔는데 펍에 자주 오는 다른 사람들도 함께였다. 단골 중 한 명인 깃털 달린 검은 모자와 징이 박힌 벨트란 남자는 우리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있을 때 내 허벅지에 손을 얹었고 나는 그 손을 밀어냈다. 나는 존에게 그 일을 말했다. 그런데 예상 밖으로 그는 분노한 신음을 내뱉었다. 내가 돌아가면 그 녀석을 처리하겠어. 나는 충격을 받았다. 그가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줄은 몰랐다. 그 남자는 그저 장난을 친 것뿐이었으니까. 무슨 뜻이야? 내가 말했다. 그냥 아무 짓도 안 했어. 존이 독일에서 돌아왔을 때 그는 그 일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다. 나는 그의 화난 반응과 그에게 말했던 것을 완전히 잊어버렸다. 그리고 어느 날 존이 가볍게 말했다. 모자 쓴 그 남자 기억하지? 오늘 그 사람 봤는데 꽤 심하게 다친 것 같더라. 나는 얼어붙었고 곧 전율이 일었다. 메스꺼운 느낌이 들었다. 내가 존에게 말했던 것 때문일까? 존이 그 남자를 때린 걸까? 지금까지 존은 말뿐이었다. 이제 그는 아마도 행동이 말보다 더 큰 힘을 가진다고 결심한 것 같았다.